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 앱 딱 켜보시고 아마 스마트폰을 그냥 꺼버리거나 아예 어딘가로 휙 던져버리고 싶으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네, 진짜 화면 전체가 시퍼렇게 물든 걸 보면 누구라도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저 역시 오늘 아침에 그 커피값 좀 아껴보겠다고 다짐했던 게 진짜 무색하게 계좌에 찍힌 파란 숫자들을 보면서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그 당혹감 그리고 막막함 저도 100% 공감합니다. 시장이 그야말로 패니크 자체에 빠진 것 같은 하루였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네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장의 패닉에 휩쓸려서 동참하기보다는 그 거대한 혼란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요. 폭풍우가 칠 때 배를 버리고 뛰어내릴 게 아니라 나침반을 꽉 쥐고 파도의 방향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심층 분석 자료는 바로 현재 시장을 덮친 이 퍼펙트 스톰의 실체를 냉정하게 해부하고 그 속에서 진짜 대응 전략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아주 강조하는 철학이 하나 있잖아요. 네, 위기는 가치의 전이가 열어나는 변곡점이다 라는 철학이죠. 정확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은 명확합니다. 코스피 5200선이 무너지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단순한 비관론에 빠지는 걸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겹겹이 쌓인 시장의 데이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그저 운이 나쁜 폭락장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곧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의 이동이요? 네, 눈앞에 보이는 숫자들 이면에 어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뼈대를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네, 우선 오늘 시장을 덮친 수치들부터 짚고 넘어가려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5200선 붕괴, 무려 마이너스 5.96% 하락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마이너스 6.81%로 급락을 했고요. 환율은 1,485원을 돌파해버렸어요. 외국인들 매도세도 엄청났죠. 맞아요. 외국인들은 마치 기계처럼 3조 2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KOSP가 무려 80에 달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VKOSP 80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를 뜻하는 건가요? VKOSP가 80이라는 건 한마디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인 펀더멘털 분석을 완전히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석을 멈췄다고요? 네,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향후 전망이 어떤지 이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직 내일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공포감에 휩싸여서 그저 살려달라며 묻지마 매도를 던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장이 아무리 심리에 휘둘린다고 해도 코스피가 하루에 6% 가까이 빠지는 게 단순히 심리적인 공포 때문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중동에서는 실제로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펀더멘털 자체가 박살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그냥 지정학적 노이즈로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발작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그 전쟁이 촉발할 거대한 경제적 나비 효과 때문이거든요. 나비 효과요? 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하는 데이터들은 이 상황을 단순한 지정학적 노이즈를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 무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는 가장 골치 아픈 시나리오 말입니다. 이란의 새 지도부인 모주타바의 강경기조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를 키웠고 그게 유가 100달러 돌파라는 직격탄을 날렸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급등하면 유럽과 아시아로 가는 에너지 공급망에 병목이 생깁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체제인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죠. 천연가스가 오르면 난방비가 오르겠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천연가스가 비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소 비료 같은 농업용 비료의 핵심 원료가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아, 비료 생산 단가가 치솟거나 아예 공장이 가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식량 생산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료가 부족해지면 당장 다음 시즌의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이는 곧바로 글로벌 식량난과 에그플레이션, 즉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촉발하게 되죠. 진짜 무섭네요. 즉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힌 것이 돌고 돌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의 식탁 물가까지 모조리 끌어올리는 그런 거대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시장은 바로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을 선반영하면서 공포에 질린 것이고요. 중동의 강경파 지도자 한 명의 결정이 우리의 밥상 물가까지 결정짓는다니 세계 경제가 얼마나 무섭도록 촘촘하게 엮여 있는지 실감이 확 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헤치다 보니까 정말 섬뜩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죠? 유가 급등과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부분이었는데요. 사모 신용펀드, 그리고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경고등이 껴졌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왜 위험한 건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직면한 진짜 뇌관일 수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은 쉽게 말해서 은행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가 기업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그림자 금융의 일종입니다. 아, 은혜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돈을 빌려주는 거군요. 네, 블랙록 같은 대형 유용사들이 이 시장을 엄청나게 키워왔죠. 문제는 이 대출들의 상당수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같이 커지는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돈을 빌린 기업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겠군요. 정확합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해서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이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겠죠. 당장 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뱅크런처럼 펀드런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펀드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빌려준 돈이 묵혀 있으니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습니다. 이른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 끔찍하네요. 이렇게 되면 펀드들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멀쩡한 우량 자산, 예를 들면 주식이나 기채 같은 것들까지 시장에 헐값으로 내다 팔아야 합니다. 결국 그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한 곳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투매를 부르는 그런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관들의 유동성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국내 증시의 현실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에 빚을 내서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가 역사적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B2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긴 하죠.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기계적 반대 매매가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장 막판에 지수가 더 수직으로 꽂혔던 것도 그런 반대 매매 물량 때문이었을까요? 그 영향이 아주 큽니다. 신용 반대 매매는 주가 하락이 다시 반대 매매를 부르고 그 물량이 또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외국인의 3조 원대 기계적 매도에 더해서 개인들의 B2 물량까지 강제로 청산이 되니까 코스피 5200선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조차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이죠. 와,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아마 주식 앱 지우고 당분간 시장을 안 보는 게 상책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암울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채널 고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파헤치고 있는 이 심층 분석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니까요. 아까 위기는 가치의 전이가 일어나는 변곡점이라고 했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자본은 영리하게 새로운 기회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루빈 이야기가 자료에 등장하는데요. 맞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질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분석 데이터를 보면 엔비디아가 새롭게 내놓는 차세대 AI 칩인 베라루빈에는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만 탑재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와, 오직 우리 기업들 거만요? 네, 이 독점적 공급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HBM4라는 최첨단 메모리를 우리 기업들만 독점 공급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뉴스죠.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도 결국 시장 폭락과 함께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외부 매크로 환경이 무너지면 이 기업들도 결국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V코스피가 80인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일단 다 던지고 보니까요. 하지만 펀더멘털을 깊이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중동에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해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패권 경쟁이 멈출까요? 절대 안 멈추겠죠. 무조건 최신 AI 칩을 먼저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칩은 불티나게 팔려나갈 것이고 그 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HBM4 역시 엄청난 수요를 보장받습니다. 즉, 대외적인 매크로 리스크가 아무리 커져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방 경직성, 밑으로 잘 안 빠진다는 거군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동네 집값이 다 떨어졌는데 그중에 태풍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튼튼하고 수요가 넘치는 대저택이 시장의 공포 덕분에 헐값에 매물로 나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수급 붕괴로 인한 가격 하락이니까 기술적 우위를 가진 기업들에게는 완벽한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거군요. 튼튼한 집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 이어서 또 하나 흥미롭게 봐야 할 섹터가 바로 K방산입니다.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분석 대상에 올랐는데요. 사실 방산주 하면 중동이나 북한의 이슈 터질 때마다 잠깐 반짝오르는 단기 테마주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는 이를 전략적 성장주로 완전히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미국 방산 기업들도 많은데 굳이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산주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동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요격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 수요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년이 걸리기도 하죠. 네, 공장에서 장난감 찍어내듯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경쟁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입니다. 무기를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배달해주는 능력이요? 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생산 라인이 부족하거나 노조 문제 등으로 납기가 몇 년씩 지연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반면 K방산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의 무기를 정확하게 대량으로 찍어내서 배달해줍니다. 신뢰도가 엄청나겠네요. 실전이 벌어지고 국방 공백이 두려운 국가들에게 이 납기 준수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완전히 기업의 자산으로 정착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 이익이 성장하는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방산의 재발견입니다. 자, 이번 심층 분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노믹스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적으로 위험 자산의 끝판왕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공포장 속에서 어떻게 이게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큰 시야에서 정책과 유동성의 흐름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정치적 편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팩트만 놓고 한번 보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특히 스테이블 코인 육성과 비트코인 친화 정책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어 있어서 기존의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잇는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전통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정부가 나서서 깔아주고 있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취합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이 올해 2분기에 예정된 시장의 유동성 공급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2분기 유동성 공급이요? 기존의 은행권이나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흔들릴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는 거죠. 이 막대한 유동성이 고속도로를 타고 유입되면서 나스닥의 기술주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V자 반등을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야, 위기 상황에서 돈이 갈 곳을 잃었을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열어준 새로운 피난처이자 성장 시장으로 자금이 확 쏠릴 수 있다는 논리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크로 환경의 공포와 그 이면에 숨겨진 HBM4, 방산, 디지털 자산이라는 기회까지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네, 대응 전략이 필요하죠.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소중한 계좌와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시장의 흐름을 추적해 본 결과 트레이더와 일반 주식 투자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 상품을 다루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엄청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VKOSP가 80을 넘어가는 극단적인 과매도 상황에서는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고 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말라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변동성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시장이 하루에 위아래로 3에서 4%씩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장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롱 델타, 즉 시장이 결국 우상향할 것에 베팅하는 긍정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되 반드시 현물 주식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인버스 ETF나 선물 매도를 통해서 하방 변동성에 대한 해지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아하, 태풍에 불 때 무작정 집값이 오를 거라 믿고 집만 더 사는 게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이나 재난보험을 든든하게 가입해두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바꾸는 리밸런싱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아닙니까?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섹터로 피신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원가가 안 되는 비즈니스가 최고의 방어막이네요. 또 다른 피난처가 있을까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장기화될수록 각국은 자체적인 에너지 자립을 원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태양광이나 원전 관련 기업들, 그리고 가스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가스전 관련 기업들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답답한 질문 하나를 대신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4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이 기회라면서요. 워낙 많이 빠졌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남은 현금 다 털어서 몰빵 매수 버튼 눌러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데이터 흐름은 명확하게 3분할 매수 전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선 이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즉 본질적인 가치 대비 매우 저렴한 매력적인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대형주를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 싼값에 사모으는 방향성은 100%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죠.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환율이 1,500원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기계적으로 쏟아지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진정되고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른바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총알을 아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해야겠군요. 옛말에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관망하면서 현금 비중을 꽉 쥐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시장의 지표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언제든 첫 번째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뼈가 있는 조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깊이 있는 정보들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엄청나게 방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하나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늘 화면을 뒤덮은 파란 숫자들은 분명 공포스럽습니다. 현재 시장은 중동 전쟁과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하고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죠. 당장 내일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안개 너머의 구조를 보십시오. HBM4 독점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혁신과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로 넘어가는 에너지 패권의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치솟는 환율과 미친 듯한 변동성 앞에서 현금을 주고 몸을 사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4월의 실적 시즌과
5월에 풀릴 정책적 유동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피말리는 극단적 과매도 국면이야말로 2026 하반기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진입 기회가 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와 시장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본질적인 시그널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분석이 멘탈이 흔들리기 쉬운 이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이성적인 투자 나침반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시대의 아날로그 자원인 석유가 중동의 바닷길 하나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차세대 지능의 심장인 HBM 포칩과 새로운 화폐 시스템인 디지털 자산이 오히려 이 무시무시한 폭락장 속에서 강력한 방어처이자 반등의 열쇠로 지목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단적인 고통의 시간은 단순히 운 나쁘게 찾아온 경제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에너지와 자본의 중심축이 낡고 무거운 아날로그 시대에서 완벽한 디지털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 전 세계가 겪어야만 하는 마지막 산고, 즉 진통의 시간이 아닐까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아직 과거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올라타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더욱 예리하고 흥미로운 통찰을 담은 자료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격동의 시장 속에서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